어제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보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몸은 누워있고 해야 할 일은 쌓여있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근데 아닙니다.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학적인 변화의 문제예요. 그 물질의 이름 도파민입니다. 보통 도파민을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만들고 몸을 일으키게 만들고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해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문제는 이 엔진에도 연료가 있다는 겁니다. 쓰는 방식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대되고 어떤 사람은 충분히 잤는데도 늘 방전된 느낌이 들죠. 그 차이가 바로 도파민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엔진의 진짜 작동 방식, 그리고 고갈되지 않게 현명하게 쓰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말, 사실 절반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밤에 치킨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앱을 켜고 메뉴를 고르는 순간,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모든 걸 하게 만드는 힘, 그게 도파민입니다. 반면 치킨이 도착해서 한 입 베어물 때 느끼는 그 맛있다는 감각은 도파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물질이 담당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쾌락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가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고갈된 사람은 좋아하던 게 뭔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그게 무기력이고 그게 우울의 본질입니다. 뇌 안에서 도파민은 특정 신경회로가 켜질 확률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도파민 수치가 높을 때는 똑같은 상황도 도전할 만해 보이고 낮을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의 회로 자체가 꺼져 있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도파민이 시간 감각까지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도파민이 낮을 때는 1시간이 끝도 없이 길게 느껴지고 높을 때는 몇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유튜브를 보다가 새벽이 된 경험 다들 아시죠? 그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얼마나 핵심적인 물질인지는 파킨슨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파킨슨병은 뇌 안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입니다. 초기엔 손떨림 같은 운동장애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와요. 몸만 굶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꺼지는 겁니다. 반대로 도파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돌아오는 것은 물론 눈빛이 살아나고 다시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해요. 결국 도파민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뭔가를 탐색하고 손에 넣으려는 원초적인 생존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충분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부족할 때 우리는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도파민은 아무 방향으로나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명령을 수행해요. 핵심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 조절 경로, 걷고 뛰고 팔을 드는 모든 동작이 이 경로를 통해 조율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경로에 도파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 중뇌피질 경로. 맛있는 걸 먹거나 칭찬을 받거나 목표를 이뤘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감각, 마이너스. 그게 이 경로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이동하는 방식이 꽤 독특해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좁은 틈으로 정밀하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 전체에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걸 용적 방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골목길 통신과 전국 방송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의욕이 솟구치고 눈앞의 일이 갑자기 흥미로워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봤을 거예요. 반대로 이 시스템이 조용해지면 같은 세상인데 모든 게 칙칙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당신의 도파민이 바뀐 거예요. 지금 느끼는 즐거움이 어제보다 덜하다면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준점을 올려버린 거예요. 도파민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직전 경험과 비교한 상대적인 값이라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퇴근길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로 하루가 풀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급 오마카세를 먹고 왔죠. 그 다음날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뇌의 기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도파민의 상대성 원리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누적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반복하면 뇌는 그 수준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려요. 그러면 예전엔 충분히 즐거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파민이 크게 올라간 뒤엔 반드시 반동이 옵니다. 기저선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반동이 얕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깊으면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도파민 기저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흥미진진하고 어떤 사람은 늘 약간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화학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내 감정의 기복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초콜릿 한 조각, 도파민 1.5배, 기분 전환은 충분하지만 금방 끝나요. 성적인 행위는 2배, 니코틴은 2.5배, 코카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암페타민은 10배, 내 입장에선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항목이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의 도파민 상승 효과는 0에서 2배,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달리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러닝은 성관계만큼 강렬한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억지로 트레드밀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운동은 도파민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뇌의 전두엽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제 화학 반응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즐긴다고 인식하는 순간 뇌는 보상을 내놓고 고역이라고 느끼는 순간 뇌는 보상을 걷어갑니다. 어떤 활동을 하느냐보다 그 활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도파민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동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도파민 시스템이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이해하려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만 년 전으로요. 그때는 마트도 없고 배달 앱도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려면 직접 나가서 사냥을 해야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몇 시간씩 들판을 뛰어다닐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냈을까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아직 먹이를 잡기도 전에 뇌가 먼저 도파민을 쏘아 올려 몸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갈망이 먼저 오고 보상은 나중에 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화가 여기서 정말 영리한 설계를 해놨어요. 사냥에 성공해서 배불리 먹고 나면 도파민이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고요? 만족감이 영원히 지속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배부른 채로 계속 행복하다면 내일 사냥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도파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생존 장치예요.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인류가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뇌, 끊임없이 더 원하는 뇌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1만 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파민을 폭발시킬 자극이 사방에 널려 있죠. 스마트폰 하나만 켜도 끊임없는 자극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뇌는 아직도 1만 년 전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강한 자극 뒤엔 반드시 깊은 저점이 온다는 법칙.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분이 바닥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겁니다. 유튜브를 끄고 더 자극적인 걸 틀고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야식을 시키고 스마트폰을 더 오래 들여다보죠. 기분이 나쁘니까 뭔가로 채우려는 본능인데 사실 이게 뇌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도파민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뇌의 뉴런 안에는 시냅스 소포라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도파민은 이 주머니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이 오면 분출됩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의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극을 연달아 받으면 주머니가 비어버려요. 그 상태에서 또 자극을 찾으면 잠깐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창고가 바닥나면서 기저선이 이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앉습니다.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중독자들이 경험하는 그 끔찍한 무기력감,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방출할 도파민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극적인 걸 해도 즐겁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만 보이는 그 상태. 도파민 창고가 텅 빈 채로 바닥을 긁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악순환이 학습 능력까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도파민은 기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뇌가 새로운 걸 배우고 기억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거든요. 창고가 비어버리면 공부도, 업무도, 새로운 도전도 전부 무너집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은 자극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비어버린 창고가 다시 차오를 시간을 주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도파민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동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 의외로 카지노예요. 카지노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슬롯머신을 당길 때마다 돈이 나오면 금방 질려요. 반대로 절대 안 나와도 아무도 안 하죠. 가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터지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불러요. 예상치 못한 보상이 주어질 때 도파민이 가장 강력하게 터진다는 원리예요. 소셜미디어를 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피드를 내릴 때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재미있는 영상일 수도, 지루한 광고일 수도, 오랜 친구의 소식일 수도 있죠. 그 불확실성 자체가 도파민을 계속 쏘아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역이용하면 어떨까요? 운동을 했다고 매번 스스로를 크게 칭찬하고 보상하는 대신 가끔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다음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한 동기가 만들어집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은 도파민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의 감도를 높여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돕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것보다 가끔 전략적으로 쓰는 게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속 가능한 동기의 비결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자극의 불확실성, 그리고 적절한 간격,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찬물 샤워,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정신력 훈련 정도로 생각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글 때 도파민 수치는 즉각적으로 치솟지 않아요.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기저선 대비 최대 2.5배까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렇게 올라간 수치가 수시간 동안 유지되거든요. 초콜릿을 먹거나 소셜미디어를 볼 때처럼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만하게 올라가서 오래 머물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급격한 상승은 반드시 급격한 하락을 동반하지만 완만한 상승은 안정적인 고원 상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찬물 샤워 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흥분이나 들뜸이 아니에요. 깊은 평온함과 선명한 집중력입니다.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갑자기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건 심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낮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도 너무 자주 반복하면 뇌가 익숙해져서 반응이 무뎌져요. 매일 하는 것보다 주 3회에서 4회 아침 시간대에 활용하는 게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도 아니고 인위적인 자극도 아닙니다. 그냥 찬물입니다. 그게 도파민 기저선을 건강하게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천연 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 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의 고통을 참으면 나중에 보상이 온다고.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몸매를 위해 운동하고 승진을 위해 야근을 견디는 거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꽤 위험한 도박입니다. 보상이 끝에만 있다고 믿는 순간 그 보상을 얻기 전에 모든 과정이 즐거움이 거세된 고역이 되어버리거든요. 도파민은 보상이 멀게 느껴질수록 현재의 노력을 더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과정은 언제나 견뎌야 할 시간일 뿐인 겁니다. 스탠퍼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면 스티커를 주기 시작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스티커가 없으면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습니다. 스스로 즐겨서 하던 일인데 외재적 보상이 개입되는 순간 내재적 동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파민이 보상을 향해 급증했다가 기저선이 낮아지면서 그림 자체에서 느끼던 순수한 즐거움을 앗아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하는 그 순간 자체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고역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뇌에게 직접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뇌는 실제 도전 앞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트로피만 바라보는 사람은 과정을 소비합니다. 과정에서 쾌감을 찾는 사람은 과정을 즐기죠. 그 차이가 결국 누가 끝까지 가느냐를 결정합니다.